네, 기관의 눈입니다. 미국 앨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살짝 있었는데 오후에는 또 아니다라고 약간 뒤로 좀 물러나셨는데 어쨌든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좀 틀립니다. 뭐 달라스의 연은 총재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뭐 어쨌든 또 뉴욕 연은 총재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좀 헛갈리는 상황인데요. 4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요. 테이퍼링 논쟁이 재점화되고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어떤 센티멘트를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발언 그분이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뭐 이분 틀리고 또 저분 틀리고 보이스가 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도 했는데 좀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네. 어떤 의미냐면 네. 이게 일반적 해석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연준과 제넷 옐런 이 장관이죠.까지 포함해서 뭐 완전히 모두 다 입을 맞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계산된 이 어떤 발언들이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연준이 결국은 실패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자산가격 상승 거품을 그냥 뒀다가 이게 실패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근원적인 우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제넷 옐런이 자기가 금리 인상이나 뭐 인하나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또 제롬 파월도 프로스트라는 얘기를 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거품 거품이 같은 끼어 거요?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조금씩 적응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이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실패 확률을 줄이는 그런 전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적응할 수 있게끔 이런 말들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사실은 좀 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의원들마다 좀 보이스가 좀 틀립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테이퍼링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테이퍼링이 너무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고민이 좀 있죠. 네. KDI에서도 뭐 국제 유가가 70달러까지 가면 인플레이션이 0.8% 일어난다.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기보다 네네. 단기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네네. 지속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그런 식의 스파이럴까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순환이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상당히 병목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려 왔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이게 병목이 딱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병목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게 풀 수 있는 병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올해 3분기 정도까지 물가 상승이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있어서 국내 증시가 부진했다가 네. 그런 다음에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7까지 넘어섰다가 지금은 다시 1.5, 9 뭐 요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또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사실은 비교적으로 네.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네.
그 지난번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에서 막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갈 때 네. 일시적으로 국별 밸류에이션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어떤 차이는 여전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사이에 글로벌 특히 이제 선진국 증시들은 올랐거든요. 이러면서 밸류에이션의 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무시 못할 정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뭐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작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한 중순 정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거든요. 우리가 아웃퍼폼의 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조정 기간을 좀 길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 경기 확장 속도를 보면 글로벌 경기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록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주요국에 비해서 성장률이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나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 소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게 이번 기회에 많이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비의 패턴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주가가 여전히 뭐 고평가됐다 이런 논란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고평가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분이 나오시면요, 그 이런 질문 안 드립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이거 좀 쉽지 않은 질문인데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센터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요즘에요. 예. 그 다음에 또 10년 전에 보면은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뭐 PER을 지금 현재 수준 대비해서 뭐 25배, 30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그렇게 MSCI 디벨롭 마켓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역외 환전 네. 뭐 이런 이슈가 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상당히 뭐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네. 계속 그쪽에서 주장했던 바는 그거예요. 네. 그 역외 환율과 관련된 부분, 역외 외환 시장이 이제 더 커야 되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역외 외환 시장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근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네. 많이 바뀌어 왔어요. 어느 시기에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다가 네. 어떤 시기에는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꼭 MSCI 선진국 지수 안 들어가면 어때? 이런 그 스탠스를 가졌던 시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스탠스가 이어지는 시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실 우리 정경련이었던가요? 네네네. 거기서도 MSCI 쪽에다가 레터를 보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의 그 외환 시장 안정과 관련된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원화 가치가 원화라는 게 어쩌면 글로벌 통화라고 보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원화 시장의 불안감을 갖는 것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이 달러화 또는 미국과의 연관 관계를 금융시장 쪽에서 공고히 다지면서 달러가 백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제가 보기엔 환율보다는 증시 쪽의 정상화에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그게 좀 논의로 등장을 하고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서 사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나라들보다 훨씬 우리가 좋은 시장이고 좋은 그렇죠.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네. 부분들은 적어도 해소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MSCI 디벨롭 마켓 선진국 지수로 편입할 가능성이 아니라 충분히 체력이 되고 하나는 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보면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증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예. 그리고 그 전망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뭐 여전히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이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에 어디쯤에 속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라고 봐요. 물론
그 속도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주가가 너무 먼저 빨리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이른바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얘기한 이 우리 산책하는 속도에 비해 가지고 강아지가 뛰어가는 속도가 네. 더 빨랐다. 그게 네. 되돌아와야 된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산책을 지금 앞에 방향 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끝이 별로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피크아웃 되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경기가 피크아웃 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사람들도 저 먼 미래까지 다 예상할 수 없어요. 그 합리적 기대를 하던 아니면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서 네네. 완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 효율적 시장이면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분명히 남아 있는 거고 네. 그 불확실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또 투자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지금은 사실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강아지가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온다고 우리가 산책 방향의 뒤로 돌아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상승 방향 쪽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자, 조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 박스권에 있는데 이거 언제 돌파하느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건 뭐 대답하기 너무 곤란하실 텐데. 그렇죠. 그래도 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주로 이럴 경우에 히스토리를 보고 네네. 또 과거에 어떤 패턴들을 보였냐. 지난번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승폭이 큰 이후의 조정은 항상 좀 깊거나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3개월째 조정이거든요. 3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이 정도의 조정이라고 그러면 사실 기간은 충분히 채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 와중에 있었던 부담스러웠던 요인을 상당히 소화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이제 시작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전고점을 뚫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조정 기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설사 일시적 조정이 뭐 아주 단기적으로 또 나타나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보다는 상승 쪽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좀 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반도체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은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차도 그렇고요. 당연히 제너럴 모터스, GM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각 사들이 팔 수 있는 양의 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뭐 좀 덜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급 부족으로 상황이 안 좋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뭐 언제쯤 풀릴 수 있다 이런 예견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뭐 이번 여름이 지나면서 네. 전반적인 상황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모든 게 그렇지만 공급 물량을 갑자기 늘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쪽에는 사실 일시적 요인 때문에 못 만들었던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정상화되는 시기들이 이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역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이거든요. 네. 병목 현상이라는 게 투자를 안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 예측은 했지만 갑자기 대응하기 어려웠던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갑자기 노트북 많이 사시고 또 태블릿 PC 많이 사고 또 전기차 많이 사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다 먼저 대응하기는 어려웠었고 그럼 이런 병목 현상이 도대체 이게 풀리기 어려운 현상이냐 풀릴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거로부터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그러니까 이 반도체 회사들이 별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투자하기 위한 어떤 이 투자에 관련이 있는 업종들로는 계속 이게 온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이 일시적 현상들에 우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자, 오늘 시점부터 어떤 전략을 펴야지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나은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국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의 회복 강도 또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상황은 상승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평소 때 내가 중립적인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있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주식을 높이 가져가도 좋다고 말씀 이제 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때건 마찬가지지만 경기 사이클에서 그 경기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고 또 이끌고 있는 쪽이 어느 업종 쪽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가름하는 게 좋겠죠. 어느 업종 쪽입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었어요. 네네. 특히나 투자 사이클에 맞춰진 거였는데 투자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소재도 좋을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운송 같은 것도 좋았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다가 이제 요게 그 다음번 경기 회복 사이클이 어디로 갈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오프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갈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비를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하는 쪽에 맞춰갖고 내가 새롭게 바뀐 상황에 맞춰서 뭐 노트북도 사고 했다면 그 소비들이 아마 이전될 겁니다. 그럼 그 소비들이 이전되는 쪽을 먼저 지금 보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기도 하고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던 성장주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SK증권의 최성원 리서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